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남편 생일에 시부모에게 감사 전화와 선물을 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던 시어머니를 대성통곡하게 해주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결혼한 지 8개월 된 새댁입니다. 시어머니 전화 강요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젠 그럴 일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시어머니를 대성통곡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동안 관계 나빠질까봐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말들 다 했고, 신랑도 제 편에서 시부모님께 강한 어조로 말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시어머니가 변함없이 하던 대로 한다면 그냥 연 끊고 살려고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안부 전화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나 선후배에게 먼저 전화할 정도로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는 그게 잘 안 되었는데 아마도 자발적으로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강요에 못 이겨서 전화를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답답해서 주변에 물어보니 시부모님으로부터 안부 전화를 강요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회사 선배는 시어머니께 전화할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참 오랜만에도 전화한다 는 말로 전화 통화를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남편을 통해서 며느리가 전화 자주 안 해서 서운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도대체 왜 며느리가 전화를 자주 안 하는 것이 죄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부모님들이 며느리의 안부 전화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딸은 막상 안부 전화 잘 안 하던데 말이에요. 저와 남편은 모은 돈과 양가에서 약간씩 도움받은 것, 대출 약간으로 수도권 전셋집을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둘 다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대출은 금세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는 좀 더 이따 낳기로 했고, 아이 둘 정도 키우면서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남편과 저는 양가에서 도움받은 것을 서로의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꽁냥꽁냥 살아왔어요. 저희 부모님은 무슨 일 있으면 편하게 전화하시고, 가끔은 딸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며 저에게 전화를 하시고 그랬습니다. 신랑에게도 저희 부모님이 전화해서 간단하게 통화도 하고, 저희도 무슨 일 있으면 저희 부모님께 전화도 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거의 매일 안부 전화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화해서 살살거리며 전화 통화를 해야 좋아하셨어요. 전화해서 용건만 말하고 끊으면 서운해 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서운하다고 하시고, 남편은 저에게 그 얘기를 전달해서 제가 남편에게 짜증을 낸 적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저에게 아들만 키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보다는 사근사근한 며느리 전화 받고 싶겠지,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이 문제로 몇 번 남편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럼 딸만 키운 우리 부모님은 듬직한 사위 전화 받고 싶을 테니 우리 부모님한테 매일 전화 드려라. 주말마다 우리 집에 가서 아들 노릇하고 오자 했어요.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 입장이 이해가 되는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제 편을 들어서 말해 주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제 전화만 기다리고 사시는 분처럼 잔소리를 하셨어요. 점점 심해지셨고요. 명절이 가까워지면 명절 준비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전화를 하시면 되잖아요. 전화를 하셔서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나서 이런 것 때문에 시어미가 전화해야겠냐고 며느리가 알아서 전화를 해야지 이러시는데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용건이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전화할 일이 있을 것을 예측해서 전화를 드려야 한다는 것인지, 그렇다고 제가 전화를 자주 안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전화드렸어요. 시부모님의 압박에 의해서 전화를 드린 것이기는 하지만 일주일에 3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희 아버님은 직접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지만 제 안부 전화를 항상 기다린다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하실 말씀하시고 통화 말미에 너희 시아버지가 네 전화 기다리니 전화 한번 드려라 하셨습니다. 막상 아버님께 전화드리면 무뚝뚝하게 전화 받으시고 별로 대화가 오가는 것도 없는데 전화 안 드리면 서운하다고 하시는 이유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계속 스트레스 받으니 남편도 스트레스를 받아 남편이 시부모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달라진 것은 없더라고요. 근래 들어서 시어머니가 안부 전화에 대해서 더 잔소리가 심해지는데 전화도 안 하고 아예 모른 척을 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일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안부 전화로 잔소리 듣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럼 시부모 서운하지 않게 매일 전화를 하면 되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용건이 있으면 전화드리고 전화가 뜸했어서 시부모님 궁금하면 저 안부 전화드리고 했을 텐데 어머님이 매일 같이 원하시는 시간에 제 전화를 받고 싶어 하시고 그게 안 되면 화를 내시니 솔직히 더 전화드리기가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일로 아버님도 저에게 전화하셔서 시어머니 화나셨다고 사과 전화 드리라고 난리였지만 저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부모님의 안부 전화에 대한 집착이 끝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도 안부 전화에 대한 잔소리가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일이 시작된 것은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남편 생일 다음날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더니 화가 많이 나 계시더라고요. 며칠 동안 화가 나 계시는데 뭐 때문인지 저는 몰랐어요. 주말에 시댁에 갔더니 저희를 본체도 안 하셨습니다. 남편과 제가 왜 화가 나셨냐고 물어보니 한참 뜸들이다가 말씀하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화가 나신 이유는 남편 생일에 제가 전화를 안 해서였습니다. 남편 생일에는 시어머니께 남편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고 선물을 드리던지 현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무거운 것으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안부 전화도 잘하고 남편 생일에 시부모님께 감사 전화에 선물도 드린다고 하시는데 남편이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자기는 제 생일에 처가에 전화 안 드리고 우리끼리만 축하했는데 그럼 자기도 잘못한 것이냐고 말해주더라고요. 남편이 하는 말은 무시하고 계속 본인 주장만 하는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옆에서 얼른 잘못했다고 빌라는 시아버지 때문에 더 화가 났습니다. 제 생일에 아들이 처가에 전화도 하고 선물도 했는지 물어보시고 안 했다고 하면 혼내셨다면 저도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시부모님께 남편 생일에 전화도 드리고 선물도 드렸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냥 대접만 받고 싶으셔서 안부 전화 강요하시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일로 화를 내시는데 더 이상은 못 맞춰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안부 전화도 안 드릴 것이고 용건 있을 때만 전화를 드릴 테니 그리 아시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다른 집 시어머니는 아들 결혼할 때 집 한 채씩 다 해주시고 집 한 채 못 해준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며느리 눈치만 보고 산다는데 어머니는 적반하장으로 매번 나를 죄인 취급하셔서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솔직히 제 생각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다른 집 며느리는 어떻다며 말을 지어내시길래 저도 똑같이 한 것이었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시어머니는 못 견디면 어쩔 것이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남편이 어쩌긴 뭘 어쩌냐고 하면서 저와 남편 다시는 못 보고 사시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까지 그렇게 나오니 시부모님 두 분 다 놀란 표정이셨어요. 잠시 뒤에 시어머니는 신세한탄을 하시며 대성통곡을 하셨고요. 울고 계시는 어머님께 앞으로 꼭 필요한 연락 아니면 연락드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안부 전화나 이상한 것을 강요하시면 아예 연락도 드리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처음부터 시어머니 황당한 말씀에 딱 잘라 거절하지 못한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일로 시부모님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보고 사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랑도 시부모님 이해 못하겠다고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한 것은 아니겠죠? 시부모님께 시원하게 말 잘하신 것 같은데요. 시부모님 같은 분들은 강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어려워하고 존중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강하게 해야 할 때는 강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쓰니님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던 신우를 시부모님 앞에서 싸대기 여러 대를 날렸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살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 2년 차입니다. 둘 다 일하고 있고 아이 가지기 전에 달콤한 신혼도 즐기고 돈도 모으려고 아이는 2년 정도 더 있다가 낳을 생각이에요. 내년에 아이를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의 계획은 그런데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를 볼 때마다 아이 낳으라고 난리였습니다. 회사 사람들, 거래처 사람들도 아이 안 갖냐고 지나가는 말로 묻는 정도인데 이것도 무시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예요.
물론 그분들 생각 없이 안부를 묻는 것처럼 하는 말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부 사이의 계획을 구구절절 설명해 줄 수도 없고 본인이 이미 물어봤던 사실을 까먹고 반복해서 물어보고 하니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회사 동료들은 물어봐 주는 정도로 생각하고 그만큼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걱정해 준다고 좋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신우는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를 해서 정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아이 낳으면 제가 육아휴직이 가능해서 누구에게 도움 요청하지 않고 육아를 할 생각이에요. 시어머니는 결혼할 때부터 아이 맡기지 말라고 딱 선을 그었던 분이세요. 신우는 아이가 둘인데 전업주부입니다. 제가 아이를 안 낳겠다는 것도 아니고 계획에 대해서 양가 부모님들 모두 알고 계신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들은 적 없다는 식으로 빨리 아이를 가지라고 하니 그때마다 또 설명을 드리기도 뭐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시댁에 가면 스트레스만 받아서 돌아오니 잘 안 가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시댁 가까이 살아서 시댁에 가면 늘 얼굴을 보게 되는데 신우가 시어머니보다 더 했어요. 자기 아이들 얼마나 예쁘냐고 하면서 얼른 아이 낳으라는 말로 시작해서 계속 아이 낳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맞장구 치고 계시고 시아버지도 은근히 말씀하시는데 남편이 하지 말라고 좋게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신우가 하도 그런 소리 하길래 아이 낳으면 형님이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그런 소리 하냐고 했더니 몸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면 여태까지 아이를 안 낳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출산 계획에 대해서 여러 번 말했는데 무슨 소리 하시냐고 했더니 못 믿겠다고 하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도 신우에게 그만하라고 언성 높아지고 좀 티격태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시댁에 안 갔어요. 시댁에 가면 보나마나 신우가 있을 것이고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신우 아이들 앞에서 신우와 또 목소리 높여가며 싸우게 되면 아이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고 지내던 중에 시어머니 전화가 왔는데 정말 황당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가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 갖는다고 하던데 사실이냐고 하시는 거예요. 전혀 사실 아니라고 했더니 다 알고 있으니 바른 대로 말하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러냐고 했더니 신우가 그랬다는 것이었죠. 신우가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했냐고 했더니 결혼하고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이가 없으면 뻔한 것이 아니냐고 억지를 부리시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산부인과에 가면 아이를 낳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으니 검사를 받고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감정이 상해서 그 증명서 보시고 아이를 가질 수 있다면 어쩔 것이고 못 갖는다면 어쩔 것이냐고 따졌죠. 시어머니는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퇴근하고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 노발대발 당장 시어머니와 신우 찾아간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말렸습니다. 남편이 욱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저에게 그러지는 않지만 화가 나면 물불 안 가리는 성격이에요. 남편과 차분하게 얘기했습니다. 주말에 찾아가서 확실하게 우리의 출산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아이에 대한 얘기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자고 했어요. 주말에 시댁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우가 와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희 보자마자 앉기도 전에 산부인과에서 검진받은 서류를 가지고 왔냐고 하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런 것이 왜 필요하냐고 우리 계획은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못 가지는 몸이라 그런 소리 하는 것이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시더군요.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시냐고 했더니 신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신우는 옆에서 자기 아이들 이렇게 예쁜 것을 보면 당장 아이를 낳는 것이 정상인데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신우가 저에게 내 말이 맞지? 솔직하게 말해봐. 이랬어요. 시어머니는 기대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 뇌구조는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계획대로 하다 보니 그런 것이라고 헛소문 퍼뜨리지 말라고 신우에게 말했어요. 아이들도 보고 있는데 엄마가 그런 헛소문이나 퍼뜨리면 되겠냐고 했더니 갑자기 신우가 자기 아이들 얘기를 왜 하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번쩍했어요. 신우에게 따귀를 맞은 것이었어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사과를 해도 시원치 않을 사람이 오히려 제 따귀를 때리는 것이 말이 되나요? 남편이 신우에게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고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신우가 저에게 또 다가오면서 소리를 지르길래 제가 신우 싸대기를 있는 힘을 다해 때렸습니다. 한 번 때리니 더 흥분하게 되더라고요. 몇 대를 더 때렸는데 정확히 몇 대를 때렸는지는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시어머니는 어딜 형님을 때리냐고 하시고 남편은 누나가 먼저 때리는 것 못 보셨냐고 난리치고 정말 아수라장이었네요. 남편이 저를 데리고 나오면서 다시는 여기 안 온다고 말하면서 아이 태어나도 볼 생각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오면서 신우에게 그따위 행동을 하면 그렇게 아이 앞에서 쳐맞는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조심해서 행동하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이 괜찮냐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내가 더 많이 때렸잖아 하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저는 정신없어서 잘 몰랐는데 제가 신우에게 맞았을 때 너무 화가 났는데 제가 신우를 신나게 때리길래 다 때릴 때까지 일부러 안 말리다가 제가 멈췄을 때 말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른들 앞에서 윗사람에게 그렇게 한 것은 잘못이지만 신우가 하는 행동 당하고 그냥 왔다면 정말 평생 억울했을 것 같아요. 신우는 억울할 거예요. 시어머니도 화가 많이 났을 거고요. 다음날 시어머니가 전화로 저에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고 하시는데 그러게 헛소리하는 딸을 잘 가르치셨으면 이런 일 안 생기지 않았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별일 없으니까 연락도 하지 마시라고 하고 전화 끊었어요. 남편은 화가 안 풀린다고 하면서 신우에게 며칠간 전화해서 욕하며 싸우더라고요. 내 마누라 건드린 거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시어머니께도 전화해서 난리치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았는데 잘 되었다 생각하려고요. 자기 마누라 당한 거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 덕분에 기분 나쁘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놀란 마음 가라앉히느라 며칠 힘들었는데 지금은 홀가분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말이죠. 이제 시댁 신경 끊고 남편분과 즐거운 신혼 보내시면 되겠네요. 이번 사연은 무능력하면서 가부장적인 남편을 시원하게 버렸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기생충 같은 사람 늦게나마 시원하게 잘 버리셨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 봄에 싱글맘이 된 여자입니다. 딸과 둘이 살고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이혼을 망설였지만 결론은 이혼만이 답이더라고요. 놀고 먹으면서도 혼자만 잘난 남편이 제가 버리겠다고 했더니 들러부터 안 떨어지려고 하더군요. 진작 버렸어야 하는 것을 우유부단해서 시간을 끌었던 제 자신이 좀 한심하긴 하지만 결국은 시원하게 버렸습니다. 저는 사무직으로 근무했고 남편은 결혼한 지 2년이 지나고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 대박을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제 연봉은 3,600 정도였고 남편은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신혼집 자금은 친정에서 약간의 도움을 받아 제가 마련했고 대출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모아놓은 돈이 없었고 시댁에서는 500만 원 지원해 주신 것이 전부였어요. 결혼식 때 저의 지인들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은 친정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시댁에서는 시부모님이 가져가셨습니다. 둘이 벌어서 500 좀 넘는 돈으로 대출 원금과 이자 갚으면서 조금 저축도 하고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친정은 멀어서 자주 못 갔고 시댁은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주말마다 오라고 하셨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시댁으로부터 뭔가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부모에게 손 벌리지 말자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아이 내복 한번 사준 것이 전부인 시부모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가 고생한다는 것은 생각해 주셔서 시부모님은 저를 대할 때 조심스럽게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가 제가 자란 환경과는 너무 달랐어요. 시댁 분위기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죠. 가부장적인 시아버지, 사고치고 오히려 큰 소리치는 시어머니는 항상 사이가 안 좋은데 시댁에 가면 스트레스 엄청 받았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고 뭘 좀 알 나이가 되니 시댁에 그런 모습을 배울까 걱정이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결혼했으면 집안 분위기를 잘 익혀서 따라와야 한다고 하며 이것저것 바라는 것도 많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릴 틈도 없었어요. 매일 시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으니까요. 그만큼 저는 힘들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잘해주시려 노력은 하시는데 저는 쉬고만 싶고 그냥 시댁에서 안 불렀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시댁에 가기 싫다고 하면 남편은 시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시고 멀지도 않은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하니 싸우기 싫어서 가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 전화 한 번 안 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잔소리 한 번 안 하셨고 저도 남편에게 친정에 전화하라는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런 양가의 형평성 문제도 있었지만 진짜 고민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와 점점 닮아갔던 것이죠.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자기만 옳고 권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하늘이라고 뼈 있는 농담을 자주 했어요. 말다툼을 하면 제가 다 잘못했고 본인이 화내는 것은 모두 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욕도 하고 물건도 발로 차는 과격한 행동도 했고 어찌나 집요하게 따지는지 항상 저는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소심한 사람이고 성격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진짜 스트레스 받더군요.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존감이 엄청 낮아졌습니다. 제가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본인은 집에 있으면 집안일은 본인이 하는 것인데 남편은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더군요. 집안일을 제가 다 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은 아침에 제가 출근하고 나면 아이 등원시키고 청소기 돌리는 것만 했습니다. 아이 하원시키는 것도 한참을 안 하다가 남편이 하게 되었고요. 퇴근하면 저는 저녁 준비하고 아이 씻기고 빨래 개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녁을 먹고 외출을 했고요. 본인 작업을 하거나 친구들 만나러 가서 2시 넘어서 들어왔어요. 아침에 겨우 일어나 아이 등원도 겨우 시키고 낮에는 아마 자고 있었겠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은 낮에도 항상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몸은 쉬고 있어도 쉬는 게 아니라고 좀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운동도 좀 하면서 낮에 작업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해온 방식으로 밤에 작업을 해야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혼자 버는 돈으로 새 식구 생활비와 대출금까지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해서 보험을 해약하게 되고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낮에 아르바이트라도 하길 바랬는데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 밖에 나가서 커피숍 편의점 많이 이용하고 차를 끌고 친구 만나러 고속도로 타고 1시간 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더군요. 한 달에 통행료 기름값과 차 유지 비용까지 하면 몇십만 원 우습게 나갔습니다. 남편이 예술 쪽으로 일을 하는데 저는 남편 말에 공감할 수 있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일적인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알아듣고 추임새라도 넣어주면 좋았겠지만 잘 알아듣지도 못했고 삶이 너무 지쳐서 남편의 얘기 들어줄 기력도 없었습니다. 몇 번 싸우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대판 싸웠을 때는 남편이 저에게 성공하면 저랑 같이 안 산다고 하더군요. 대화 통하는 사람과 살 것이라고 하며 아이는 저보고 키우라고 그러면서 욕을 하는데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서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혼하고 성공을 하던 거지가 되던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어요. 게으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빠 밑에서 자라면 아이 미래가 뻔한데 아이는 당연히 내가 키울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대판 싸우고 남편은 집을 나갔는데 저는 그때 이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에 들어오더니 남편은 싸울 때 제가 심하게 말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며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이러면서 어떻게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하더군요.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을 보니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싫더라고요. 나중에 당신이 성공할 일은 단 1%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살면서 지적하고 언성을 높이는 가부장적이고 무능력한 사람이 당신이라고 고마운 줄이나 알고 살면 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는 진짜 버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예술은 인성이 그렇게 글러먹어야 성공하는 것이냐고 수입이 없어도 꾸준히 성실하면 모를까 놀면서 잘난 척이나 하는 사람은 거지 아니면 도둑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자고 했는데 계속 말없이 있더니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뒤에 시부모님도 찾아오셔서 저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남편에게 했던 말 그대로 해드렸어요. 아버님은 저에게 여자가 어쩌고 하시길래 능력도 없는 주제에 잘난 척만 하는 남자는 여자한테 버림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저를 언성 높여가며 설득하려 하는데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남편이 들어와서 잘못했다고 했지만 당신은 변화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라 이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혼 안 해주면 소송 이혼을 할 것이라고 했더니 이혼해 주더군요. 저는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가끔 문자를 주고받는데 부모님 집에서 한동안 살다가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목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문자로만 연락을 주고받아요. 다 큰 아들이 놀고 먹으면서 넉넉하지도 못한 부모에게 돈 타서 쓰고 있으니 싸우게 되었겠죠. 시부모님이었던 분들도 참 어이없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나름 성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 잘해주라고 했으면서 결국은 남편을 내쫓았으니 말이죠. 아이와 둘이 마음 편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게 살고 있을 때 아이가 눈을 깜빡거리는 틱이 왔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어요. 욕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결혼 생활 중에도 내가 더 현명하고 지혜로웠다면 남편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하며 버티고 버텼던 제 자신이 참 한심했다는 것을 지금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쓰니님은 책임감으로 견디신 거겠죠. 견딜 만큼 견디셨고 참을 만큼 참으셔서 지금 후회가 없는 걸 거예요. 늦게나마 결단을 내리고 아이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었다니 참 다행입니다. 이번 사연은 맞벌이에 집안일, 경조사까지 모두 챙기던 아내가 남편과 시모에게 사이다를 날리고 이혼을 진행한다는 시원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이혼 중인 여자입니다. 3년간의 연애와 4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는 중이에요. 시어머니를 굳이 만날 필요는 없었지만 만나서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 아들은 어떤 남편이었는지 이야기했는데도 팔은 안으로 굽나 보네요. 타당한 논리도 없이 그래도 그냥 살라는 시어머니의 말. 내가 인생의 동반자를 원해서 결혼했지 다 큰 아들을 원해서 결혼한 거 아니지 않냐는 말과 함께 확실하게 이혼할 뜻을 보여드리고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그동안 시어머니는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렸어요. 이제 와서 후회하는 척 하실 필요 없다 말씀드렸고 능력 없고 대접만 받으려는 아들, 이제는 시어머니가 돌봐주셔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 비가 엄청 오던 날 친정부모님이 반찬을 많이 한 것이 있다고 가지러 오라 하셨습니다. 저도 가져다 드릴 것이 있어서 친정에 갔는데 남편 밥 줘야지 하시며 저를 등 떠밀어 집에 보내려 하시는 친정부모님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집에 오니 휴일이라고 저녁 시간까지 하루 종일 자다가 일어나 배가 너무 고파 시리얼 먹고 있던 남편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하며 밥 달라고 하더군요. 배고파 죽겠는데 왜 이제 왔냐고 하는데 저도 피곤했지만 밥을 차려 주었습니다. 메뉴는 엄마가 싸주신 불고기와 보리굴비의 녹차물, 돌솥밥까지 정신없이 밥을 차렸습니다. 하도 배고프다고 성화를 하니 마음이 급해져서 돌솥에 손도 대이고 정신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밥을 조금 먹다가 강아지 털이 나왔다고 짜증을 내고는 라면을 끓여 먹더군요. 저는 2시간 가까이 헛짓을 했네요. 음식을 여러 가지 해서 설거지할 그릇은 많고 대인 손은 아리고 안 먹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한가득인 것을 보니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라면을 다 먹고 직장 동료와 일 관련해서 통화를 하더군요. 동료가 저녁 뭐 먹었냐고 묻는데 라면이요. 직장 동료가 남편에게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수화기 너머로 들리더군요. 남편이 돈 더 잘 벌면 제대로 해주겠죠. 남편의 이 말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이 모두 떠오르더군요. 4년 동안 밥 먹고 설거지 한 번을 안 한 남편을 참아주고 산 바보. 밖에서 돈도 벌고 집에 들어오면 식모처럼 일을 하면서 사는 이 생활에 너무 지쳐버린 바보 같은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정신까지 혼미해졌지만 안간힘을 써서 정신줄을 부여잡고 남편에게 더 이상은 너랑 못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놀란 눈으로 저를 보며 갑자기 왜 그러냐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여러 번 말했는데도 못 들은 척으로 일관했으면서 갑자기라는 말을 하는 남편에게 설명할 힘도 없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니 네가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하고 그 길로 짐 싸고 설거지거리도 남겨둔 채 통장들을 챙겨 제가 키우던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은 4년 동안 부엌에 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밥을 챙겨 먹은 적이 딱 3번 있네요.
나 없을 때 굶지 말고 챙겨 먹으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나도 일하고 오면 피곤하니까 집안일도 같이 좀 하자고 수십 번을 말했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벌이가 저보다 많기는 하지만 예전에 제가 훨씬 벌이가 많고 남편은 일만 많고 벌이는 적었을 때 그때도 제가 집안일을 다 했습니다. 유산이 되었을 때도 남편 벌이가 거의 없어서 쉬지 못하고 출근했습니다. 다정하고 여자 문제로 속 썩인 적도 없었던 남편이었지만 제가 혼자 집안일 다 하고 경조사 챙기고 하며 동분서주하는 것을 보고도 미동도 없던 남편과의 이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으려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것은 제가 뭐 때문에 이러는지를 아직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4년 내내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 것인지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는 것인지 어차피 나 혼자 고생하고 남편은 누리기만 하고 산다면 이젠 그 꼴 못 보겠습니다. 남편이 동료에게 했던 말, 더 잘 벌면 더 잘해주겠죠. 저는 지금까지 혼자 다 해왔는데 얼만큼 더 잘해줄까요? 결혼 생활 4년 중에 1년은 가사분담 문제로 매일 싸웠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최대한 참고 설거지 쌓여 있어도 정리하지 않았는데 3일 지나고는 제가 못 참아서 그냥 제가 했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은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이 더러워지면 제가 한다는 것을 알고 이용해 먹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화가 나면 터뜨리는 성격이 아니고 혼자 사귀는 스타일인데 남편은 오히려 그게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말을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고 속으로 사귀며 사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 전부 그만두려고 하는 것인데 남편은 진짜 이유를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을 하고 싶은 것인지 남편 속내가 뭐든지 간에 저는 이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것만이 목표입니다. 강아지는 애견 호텔에 맡겼고 방 잡고 회사도 휴가 냈어요. 혼자 살지 바라보고 있어요. 남편은 아직 이혼에 대한 실감을 못하고 있길래 시댁에 전화드리고 친정에는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술 취해 진상 부리는 동영상, 집 청소부터 모든 집안일 혼자 다 해온 것 모두 시어머니께 보내드리고 친정 부모님께도 다 보여드렸습니다. 술 취해 진상 부리는 동영상은 알코올 중독자들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해서 제가 촬영해서 남편에게 보여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어머님은 다시 생각해보라고 다음날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노발대발하셨고 남편은 이제야 감이 오는지 아침부터 전화 문자 난리였네요. 시어머니와 만나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잘 생각해봐라. 남자 다 거기서 거기다 하셨지만 이렇게 이기적인 남자는 세상에 흔치 않을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남편도 문제이지만 집안일을 며느리 혼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남편이 행여라도 집안일을 할까봐 노심초사하시던 시부모님 때문에 남편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동분서주하며 집안일과 경조사를 챙기는 며느리를 보면 안쓰러워서라도 아들을 다그치고 혼내는 것이 정상인데 시댁에 가면 잠만 자는 아들을 안쓰러워하는 어머님의 그 마음이 기가 막혀 이혼을 결심한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우자가 아니라 아들을 키우는 거 이제는 못하겠다고 이제는 어머님이 다시 아들 키우셔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남편과 사는 집은 제 명의이고 부동산에 전세로 바로 내놓았어요. 제가 남편 명의로 적금 들어놓은 것을 빼고는 현금 싹 빼서 제 통장으로 옮겨 놓았네요. 보험료, 가스비, 전기세 이런 거 제가 납부해왔기 때문에 얼마가 나가는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이제 이혼 서류 작성하고 절차 밟으려고요. 친정 부모님 속상해 해드리는 것 같아 저도 마음이 안 좋지만 그야말로 배우자를 원해서 결혼했지 아들 새끼 키우려고 결혼한 것은 아니니까요. 정말 힘들었던 4년간의 결혼 생활에 확실히 종지부를 찍으려고 합니다. 글을 적고 나니 속이 좀 후련해집니다. 결정 잘하셨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 쓰니님은 참고 살면 그만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쓰니님을 사랑하는 친정 가족들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평생 숨길 수도 없는 일이고요. 아이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마음 편히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혼주석에 대해 고민하던 예비 신부가 철면피 같은 아버지에게 사이다를 날리고 정리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결혼 날짜 잡은 예비 신부입니다. 혼주석 문제로 고민하는 어떤 분의 글을 읽고 저도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일단 예랑이네 부모님은 현재 15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예비 시부는 다른 여자분과 재혼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예비 시모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이혼은 하셨지만 결혼식에 두 분이 참석해서 혼주석에 앉으실 예정입니다. 예랑이는 현재 혼주석에 예비 시부를 앉지 못하게 하겠다고 실갱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랑이가 예비 시부를 혼주석에 앉는 것은 물론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랑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어려서부터 집에 돈도 안 가져다 주고 예비 시모께서 가정경제를 책임져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예비 시부모님이 이혼한 계기가 예비 시부의 바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예비 시부가 재혼을 해서 함께 살고 있는 여자분이 바로 그 상간녀이고요. 그래서 예랑이는 예비 시부 말고 자기의 외삼촌을 혼주석에 앉기를 바라고 있고 예비 시부는 본인이 혼주석에 앉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희 엄마는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공기업의 높은 자리에서 퇴직을 하신 분이시고요. 아버지는 평소에는 괜찮은데 술만 마시면 엄마를 의심하고 괴롭히고 했었습니다. 저와 오빠는 어려서부터 너무 무서웠습니다. 엄마는 얼굴과 몸에 멍자국이 자주 생겨 있었고요. 엄마에게 들은 바로는 아빠가 제가 어릴 적부터 바람을 끊이지 않고 피웠다고 했습니다. 여자도 주기적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생일 때 엄마가 아빠에게 심하게 맞고 저와 오빠가 엄마를 데리고 이모집으로 피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그때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는데 이모와 이모부가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검사를 해보니 갈비뼈 두 개가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이제 무서워서 아빠와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엄마는 한동안 이모 집에 있다가 집을 따로 얻어 살았습니다. 저희는 아빠와 살다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엄마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빠는 엄마와 저희에게 금전적으로 한 푼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모들이 약간씩 도움을 주고 엄마가 일을 하며 번 돈으로 살았습니다. 저와 오빠는 대학 때부터 열심히 알바를 하며 살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살고 있고요. 아빠와는 서로 할 말이 있을 때만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아빠와 연락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빠와 연락하면 아빠를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연락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은 서류상으로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것을 서로 이해해 주면서 예랑이와 친해졌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어서 서로에게 많은 힘이 되었고요. 그렇게 예랑이와 사랑을 키워왔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인데요. 저의 결혼식에 혼주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빠가 결혼식 혼주석에 앉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제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근데 친척들의 이목을 생각해서 아빠를 혼주석에 앉게 하자고 엄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빠는 제 결혼식에 아빠가 오면 자기가 아빠를 어떻게 할까봐 무섭다고 결혼식에 안 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당연히 제 결혼식에서 혼주석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빠와 전화를 해보면 자기가 제 결혼식에 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싫습니다. 예랑이와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랑이도 자기 아빠가 결혼식에 오는 것 자체가 싫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빠가 우리 결혼식에 오는 것이 싫다고 예랑이에게 말했고요. 근데 예랑이 어머니나 우리 엄마는 결혼식에 오는 하객들 눈에 이상해 보이지 않도록 예비 시부와 우리 아빠를 결혼식 혼주석에 앉게 하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 엄마는 제가 신부 입장을 할 때 아빠와 함께 입장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저는 아빠 같은 인간과 손을 잡고 싶지 않습니다. 제 몸속에서 아빠의 유전자를 뺄 수만 있다면 다 빼버리고 싶습니다. 아빠는 지금도 저와 통화를 하면 사람 좋은 척 하면서 허허거리며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도 정말 소름 끼치게 싫습니다. 사람 좋은 척 하는 것도 소름 끼치고요.
그러면서 제 결혼식에 당연히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랑이와 저는 아빠들이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이 정말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른들 말대로 하객들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아빠들을 혼주석에 앉게 해야 할까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고 하고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즐거워야 할 주말에 유쾌하지 못한 이야기 올려서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써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동안 정말 예랑이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셨지만 저에게 그런 환경 속에서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며칠 동안 댓글들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예랑이와도 만나서 함께 댓글들을 읽으면서 같이 많이 울었습니다. 커피숍에서 둘이 핸드폰을 보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참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랑이와 혼주성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어린 시절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울기도 하고 서로 위로도 해주고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하객들의 눈을 생각해서 눈 딱 감고 그냥 아빠들을 혼주석에 앉게 하라는 분들도 조금은 계셨었는데 대부분의 댓글이 신랑 신부 동시 입장을 하라고 하셨더라고요. 신랑 신부 동시 입장이라는 것을 예랑이와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웨딩 플래너와 상의를 해보니 뮤지컬 결혼식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신랑과 신부가 동시에 입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뮤지컬 가수분들이 노래를 불러주시며 신랑 입장과 신부 입장을 하도록 해주시고 결혼식까지 다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뮤지컬 결혼식에서는 신부가 아빠와 입장을 해도 되고 혼자서 입장을 해도 된다고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랑이와 웨딩 플래너를 만나서 뮤지컬 웨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각자 엄마와 상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엄마와 오빠에게 뮤지컬 웨딩에 대해 그날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신부 입장을 하기 싫다고 했고요. 엄마는 남들 이목을 위해서 아빠와 신부 입장을 제가 했으면 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정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랑이도 자기 엄마에게 뮤지컬 웨딩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자기 아버지 자리에는 외삼촌을 앉게 하겠다고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외삼촌도 예랑이 아버지에게 치를 떠는 분이라서 예랑이 아버지가 저희 결혼식에 안 온다는 얘기에 기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랑이와 이렇게 결혼식 혼주성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이미 저희는 각자 아빠를 결혼식에 참석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는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하객들의 이목을 생각해서 아빠를 혼주석에 앉게 하라고 하셔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댓글들의 말씀대로 뭐 해준 게 있다고 압박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는 30이 넘은 나이에 지금도 아빠 만나면 뽀뽀를 한다는 친구도 있는데요. 꼭 그렇게 스킨십을 해주어야만 하는 것을 떠나서 아빠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건데 저와 오빠와 엄마는 아빠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아빠는 사람 좋은 척을 하고 저의 결혼식에 와서 당연히 자기가 혼주석에 앉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도 기분이 나쁩니다. 아빠에게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말해보려고요. 저희 커플에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댓글 써주신 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결혼해서 잘 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청 오래전에 쓴 글인데 혹시 있나 해서 들어와 봤는데 제 글이 다행히 있네요. 이 글을 올렸을 때 저를 걱정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 분들께서 그때 결혼하고 후기 올려달라고 하셨었는데 이제야 후기를 올리네요. 죄송합니다. 결혼 준비하고 결혼하고 신랑과 정신없이 사랑하고 하느라 바빴습니다. 늘 후기를 올려야지 하며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결혼식은 예정대로 뮤지컬 웨딩으로 잘 했습니다. 친구들과 사촌 동생들이 저희 결혼식에 노래 불러주신 가수분들 어떻게 섭외하는 거냐고 물어볼 정도로 다들 좋아했어요. 그때 저는 아빠에게 전화해서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어떻게 자기에게 그럴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아빠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집을 나온 뒤로
오빠와 제가 함께 사는 동안 전혀 지원도 해주지 않았으니 아빠는 생물학적 아빠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나아준 정을 무시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으로 찾아올 테니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어쨌든 내 결혼식에 와도 오빠가 아빠를 쫓아내게 될 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며칠 뒤에 아빠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저는 오빠가 아빠를 만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이모에게 연락해서 이모와 이모부도 저희 집으로 와주셨고요. 아빠가 저희 집에 와서는 엄마에게 자식들에게 자기를 얼마나 나쁘게 얘기를 했으면 딸인 제가 결혼식에 아빠를 오지 말라고 말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뿐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아빠에게서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빠가 술 취해서 엄마를 괴롭히던 것이 떠올라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빠는 엄마의 대답에 소리를 지르며 자식들과 자기를 이간질했다며 무섭게 화를 냈습니다. 이모와 이모부가 말렸지만 아빠는 난동을 부리더라고요. 오빠가 아빠에게 그만하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오빠가 아빠를 잡아서 힘으로 소파에 앉히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빠는 놀란 눈으로 오빠를 쳐다봤어요. 오빠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다들 긴장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아빠에게 이제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제 결혼식에 오지 말고 인연을 끊고 살자고 오빠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자기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니네가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빠의 말에 오빠는 아빠가 어렸을 때 술 먹고 엄마를 괴롭히고 의심해서 우리를 공포 속에서 키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공포 속에서 살았던 경험 때문에 오빠는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 것 같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서 조금이나마 좋아져서 이제서야 직장 동료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자기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대인기피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된 때까지 10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아빠에게 아빠는 이렇게 우리 남매를 정신이상자로 키워주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별거를 시작한 후에 아빠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전혀 관심도 없었고 지원을 해준 것도 하나도 없었으며 여자의 정신이 팔려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남매는 어릴 적 아빠에게 받은 상처를 이제부터라도 치유해가며 살 수 있겠지만 엄마는 행복한 결혼 생활은커녕 남편에게 괴롭힘을 받고 살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 20년을 참고 견디며 살다가 겨우 아빠에게 벗어나서 지금까지 마음 졸이면서 살고 있는데 아빠는 다른 여자와 살림 차리고 살면서 무슨 양심으로 딸의 결혼식에 참석을 하겠다고 하냐고 했습니다. 다시는 여기에 오지도 말고 우리 가족들에게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 못하고 소파에 멍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오빠가 아빠에게 또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평소에는 파리 새끼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 소심한 사람이면서 술만 먹으면 악마가 된다고요. 그런데 오빠는 이제 알겠다고요. 아빠는 술을 먹어도 아빠에게 강하게 나가는 사람에게는 또 자기 마음속의 악마를 드러내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이제 우리 남매는 아빠를 무서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랬더니 아빠는 아무 말 못하고 가겠다고 하며 돌아갔습니다. 아빠가 돌아가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우리 오빠를 이모가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모가 엄마에게 애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한시라도 빨리 이혼 도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이모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엄마가 집을 나와서 살면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준 이모와 이모부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날 예랑이에게 있었던 일 다 얘기하고 우리 아빠는 결혼식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랑이도 자기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는 혼주석 없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고 저희 엄마는 이혼을 했습니다. 아빠가 위자료를 조금밖에 안 주려고 해서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조금이라도 빨리 아빠로부터 서류상으로 확실히 벗어나고 싶으시다고 해서 그냥 위자료 조금 받고 이혼하셨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아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하지 말고 살자고요. 아빠가 퇴직금이 얼마였는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 그거 받을 마음도 없으니까 우리 남매에게 노후에 어떤 도움도 바라지 말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줌마와 잘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결혼식에서 혼주석에 대한 고민으로 글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의 조언과 충고로 혼주석에 대한 고민 해결뿐 아니라 저희 엄마도 이제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아이디어와 충고를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그 사이에 신랑과 제가 많이 사랑해서 뱃속에 아이가 생겼어요. 제가 임신한 거 엄마랑 시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세요.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 잘못 만나서 힘들게 자식만 보고 살아오신 우리 엄마랑 시어머니께 손주 자주 보여드리면서 효도하고 살 거예요. 저희 커플을 걱정해 주셨던 여러분들께 나쁘지 않은 결과를 말씀드리게 되어서 저도 기뻐요. 감사합니다. 아, 고민 해결에 사이다 결론까지 정말 잘 되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주셔서 저도 고맙습니다. 말씀도 예쁘게 하시는 쓰니님, 행복하세요. 이번 사연은 재산 욕심 때문에 시어머니를 괴롭히던 시동생들과 신우들을 시원하게 내쫓고 받을 재산을 받게 되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60이 넘은 나이에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보면 후회가 더 많기는 합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별짓을 다 하던 시동생들과 신우들을 보며 화가 나기보다는 웃음이 났습니다. 시부모님의 재산을 받아다가 사업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어렵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막내 신우 말고는 재산을 나눠줄 마음 전혀 없습니다. 집안의 풍파를 심하게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부터라도 무겁지 않은 일상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장남인 남편과 결혼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악착같이 사셨던 분이십니다. 남편 형제들 모두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건물도 있고 땅도 있으셨던 분들이세요. 시부모님은 필요한 곳 이외에는 돈 쓰는 것을 많이 아까워하셨습니다. 신혼 때 제가 쓰던 가계부를 일일이 다 검사하셨고 매번 저는 돈을 타서 썼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상 차리고 시동생들, 신우들 학교 갈 준비를 해주고 남편 출근시키고 나면 시부모님 가게 일을 도와드리며 쉴 틈도 없었어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정신줄 놓지 않으려고 이 악물고 살았네요.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10년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여기저기서 빚독촉이 들어오고 마음도 몸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부모님께 어렵게 말을 꺼내봤지만 한마디로 거절하시더군요. 저와 남편은 아이들을 집에 남겨두고 타지에서 일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와 남편에게는 좀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끔찍하리만큼 잘 하셨거든요. 저희가 타지에 나와 고생을 하며 살았어도 저희 아이들은 부족함 없이 데리고 있어 주셨습니다. 8년 정도를 남편과 악착같이 일해서 빚도 다 갚고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몇 년 더 지나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막내 신우와 제가 교대로 간병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니 저러시겠지 생각했지만 작정하고 저를 괴롭히기도 하셨어요. 막내 신우가 시어머니에게 그러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으셨어요. 동서들은 병원에 전혀 올 생각도 없는 듯 했습니다. 당시에 시동생 둘 다 사업한다고 시부모님으로부터 사업자금 받아가고 있는 때였는데 말이죠.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주워온 자식 취급을 받았지만 시동생들에게는 귀한 아들 대접을 하던 시어머니였어요. 둘째와 셋째에게 가지고 있던 재산 반 이상을 주고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또 돈을 요구하니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의지하려고 하시더군요. 남편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싫어했어요. 본인 엄마이지만 서운한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얘기 끝에 그래도 우리가 타지에서 힘들게 살 때 아이들 부족함 없이 데리고 있어준 분들이니 좋게 받아들이자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죠. 명절에 동서들은 명절 당일 아침에 얼굴 비추고 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한때는 명절 당일에만 상을 10번을 차린 적도 있었네요. 왜 그러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겠죠. 몇 년 전부터 남편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시어머니께 얘기를 꺼냈더니 돈 없다 이 한마디로 거절하시더군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큰 신우에게 어렵게 돈 얘기를 꺼냈는데 마찬가지로 없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부모 자식 간 형제 간에도 돈 거래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들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을 할 수 있는지 많이 속상했어요. 저희처럼 받은 것 없는 막내 신우만 저에게 많이 미안해 하더군요. 여유가 있으면 돈을 빌려줄 텐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집살이에 힘들어 할 때도 많이 힘이 되어주던 막내 신우였어요. 저와 남편이 타지에 나가 빚 갚을 돈 버느라 힘들어 할 때 저희 아이들 유난히 예뻐해주며 챙겨준 고모였죠. 몇 년 전에 시동생들이 집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좀 지나니 신우들도 자주 찾아오더군요. 저도 남편 사무실에 함께 나가고 있는데 저희 없을 때만 시동생들과 신우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큰애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작은애는 대학생이라 낮에는 거의 시어머니 혼자 계셨거든요. 단순히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시어머니 드시라고 시동생들이 사왔다는 한우, 장어, 비싼 과일 같은 것들이 집에 넘쳐나더군요. 1년 정도 뒤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큰일 벌어지기 전에 건물과 땅을 얼른 아버님 이름으로 명의 변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남편도 시어머니 말씀에 많이 놀랐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시동생들과 신우들이 찾아와서 시어머니에게 맛있는 것들 사다 주면서 알랑거렸던 이유가 시어머니 남은 재산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사들고 와서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던 사람들이 점점 노골적으로 시어머니께 재산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 거부하셨더니 온갖 협박을 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저희에게는 면목이 없기도 하고 형제들끼리 싸움이 날까 두렵기도 해서 소가리만 하시다가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통장들을 모두 저에게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며칠간 시어머니의 오래된 통장들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을 했네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도움 한 번 안 주셨던 분이 시동생들과 신우들에게는 이 땅 저 땅 팔아서 참 많이도 주셨더군요.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던 남은 건물과 땅을 남편과 제가 공동 명의로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었어요. 사실을 모르고 있던 시동생들과 신우들은 계속 시어머니를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시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어서 저와 남편이 시동생들이나 신우들이 집에 온다고 하면 집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있으니 시어머니를 괴롭히거나 협박을 하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올해 초에 시어머니가 시동생들과 신우들에게 이렇게 찾아와 봤자 소용없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남은 재산 저희에게 명의 넘겼으니 너희들에게 줄 것 없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많이 갖다 썼으니 더 이상 욕심내지 말라고 하셨대요. 시동생들과 신우들은 찾아오고 저와 남편에게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해대고 한참 시끄러웠네요. 그 재산을 형이 왜 혼자 다 차지하냐고 소리를 지르는 시동생, 딸은 자식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던 신우,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더군요. 시어머니가 연세는 있으셔도 워낙 정정하셔서 시동생들과 신우들에게 소리 지르시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집안을 위해 뭘 한 것이 있냐고 하시면서 큰애 내외가 다 했으니 재산을 다 가져도 된다고 하셨죠. 시어머니에게 말이 안 통하니 시동생들과 신우들은 저와 남편에게 따지더군요. 노쇠하신 시어머니 뭐라고 협박해서 재산을 갈취했냐고 묻는데 본인들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내고 아프면 약 지어다 먹였던 저에게 그렇게 나올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시동생들과 신우들이 한동안 다 함께 몰려오기도 하고 따로 찾아와서 억울하다고 울며불며 난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찾아온 날은 저희 남편에게 막내 시동생이 욕을 하기도 하더군요. 그날은 막내 신우도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그랬어요.
막내 신우에게만 재산을 나눠줄 것이라고요. 너희들은 충분히 다들 가져갔다고 했더니 본인들이 가져간 것이 뭐가 있냐고 하면서 나중에라도 소송을 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가 다행히 오래된 통장까지 전부 모아두고 있었는데 거기에 너희들이 소송을 해봐야 전혀 소용이 없을 증거가 남아있으니 해볼 테면 해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다들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받은 것 없는 막내 신우에게만 재산을 나눠줄 것이니 그리하려고 남편이 말하는데 시어머니도 그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시동생들과 신우들이 안 찾아오더군요. 막내 신우 빼고 나머지 시동생들과 신우들이 지금은 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못된 짓만 안 했다면 나중에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도와주지 않았을까 해요. 남편은 절대 그것들에게 한 푼도 못 준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막내 신우에게는 일단 어느 정도라도 해주겠다고 했지만 본인은 잘 살고 있고 그동안 큰오빠네가 고생 많이 했으니 본인에게는 안 줘도 된다고 합니다. 남편과 저는 막내 신우에게만큼은 꼭 재산을 나눠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환갑이 지난 나이에 먹고 살만하면 되지 재산이 뭐가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도 저도 젊을 때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하곤 해요. 집안이 뭐가 중요하냐고 내 마누라와 내 자식들이 더 중요하지 하면서 그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하는 남편을 보며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지는 않지만 자식들을 위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후회하는 말씀을 은연중에 내비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제 자신을 돌아보곤 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잘하고 살아왔는지,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들과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 반대는 아니었는지, 젊은 시절에는 60이 넘으면 세상을 전부 알게 되는 줄 알았지만 지금 저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네요. 일은 여든이 되어도 배울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이 드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고생 많으셨네요. 어느 집이든 욕심만 많고 못된 형제들이 꼭 있나 보네요. 뒤늦게나마 쓰니님의 고생이 빛을 보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멋지고 값진 인생 사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남친 부모님 앞에서 모렴치한 남친에게 시원하게 파혼을 선언했다는 사연인데요. 지옥문 앞에서 유턴 잘하셨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29살 홍기 꽉 찬 여자입니다. 남친은 2살 차이로 31살이고요. 이젠 전 남친이 되겠네요.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 다시 연애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해서 결혼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조바심에 파혼을 미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진작에 파혼을 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파혼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였지만 그 외에도 파혼 결심을 할 만한 이유들이 또 있기는 했습니다. 남친은 나이에 안 맞게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만나 10시가 넘어서까지 귀가를 하지 않으면 계속 전화가 와서 기분 나쁜 말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그렇다 치는데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회식 자리가 그렇게 편한 자리는 아니지만 때로는 자리가 길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때도 있고요. 사정을 다 말했는데도 제가 귀가가 늦어지면 남친은 많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하는 것을 가지고도 남친은 내키지 않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 항상 운동을 해왔거든요. 날씬하게 보이는 것도 좋지만 몸이 가벼우면 일상이 가벼우니 기분도 좋더라고요. 20대 초반까지 뚱뚱한 편이었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를 합니다. 저는 워낙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 평생 다이어트하고 운동도 해야 할 것 같아요. 헬스장에 가서 혼자 운동을 하다 보면 잘 안 하게 되어서 가끔 PT를 받았는데 남친은 쓸데없는데 돈을 쓴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아직 운동을 배울 것도 많고 전문가에게 관리를 받으며 운동을 하면
더 열심히 하게 되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종종 피부 관리를 받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에 쓸데없이 돈을 썼다는 식으로 말하는 남친의 말이 좀 어이없었지만 그냥저냥 넘어갔어요. 제가 외모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성형을 하지 않는 한 지금 같은 평범한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나름 해온 것이 운동과 피부 관리였어요. 다른 곳에는 돈을 써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외모 관리가 쓸데없다는 것은 타고난 미남 미녀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피부 관리 받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아무데나 돈을 써대고 돈도 못 모은 한심한 여자로 보여지는 계기가 될 줄은 몰랐네요. 남친과 결혼하기로 하고 나서 경제적인 것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모은 돈이 1억 가까이 되고 저는 1,500 정도 돼요. 남친은 저에게 왜 그 정도밖에 못 모았냐고 묻더라고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월 급여가 많지 않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운동과 피부 관리에 돈을 좀 쓰다 보니 이 정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서로의 집에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을 얘기하는데 저는 부모님이 2억을 지원해 주실 것이라고 했고 남친은 집에서 지원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남친 형이 결혼할 때도 지원 못 받았고 자기도 못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본인 부모님 노후는 확실히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언니가 결혼할 때도 2억 지원을 받고 결혼했고 나도 그 정도 해주실 예정이라고 남친에게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 노후 준비는 다 돼 있냐고 묻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노후에 쪼들려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남친이 한 번은 저에게 돈을 왜 그것밖에 못 모았냐고 하더라고요. 쓸 때 쓰고 월급은 많지 않아서 그랬나 보다고 무심코 대답했어요. 뭔가 탐탁치 않아 하는 남친의 표정에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본인은 아끼고 아껴서 모았는데 저는 그동안 쓸 거 다 쓰다가 결혼할 때 되니 부모님 찬스를 쓰는 것이 철없어 보인다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해서 나는 2억, 오빠는 1억, 이렇게 결혼 비용을 준비하는데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남자 자존심 지켜준다고 참았네요. 남친이 대놓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모은 돈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을 보니 뭔가 달라 보인다는 말을 빙빙 돌려서 말하곤 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점점 기분이 상하고 이 결혼을 해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주말에 남친 집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부모님과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남친이 부모님 앞에서도 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제가 본인과 사회생활을 한 기간이 비슷한데 모은 돈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 뜨거워서 혼났네요. 남친 부모님도 그건 좀 그렇다고 말씀하시길래 저도 할 말은 해야겠어서 말했어요. 나는 원래 30 넘어서 결혼하고 싶었다고요. 남친 부모님이 지원해 주실 경제력이 없으시니 남친이 몇 년 더 돈을 모아서 그때 결혼하자고요. 그러면 저도 돈을 어느 정도 더 모을 수 있을 것이고 저희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는 돈까지 합치면 제가 준비하는 결혼 자금이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남친은 그때까지 돈을 더 모아도 제가 준비하는 결혼 자금에 반도 못 미치는 돈을 모으겠지만 누가 더하고 덜하고가 뭐가 중요하겠냐고 했습니다. 우리 둘 다 결혼에 목매는 사람들도 아니니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남친과 남친 부모님은 결혼하기로 했으면 하는 것이지 미루는 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친 부모님께 나는 결혼할 사람에게 철없는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지는 않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하고 나서 여자는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게 되니 하고 싶은 것들 돈 아끼지 말고 하고 살라고 대신 사치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결혼은 없던 것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남친 아버님이 어른 앞에서 말하는 것 좀 보라고 하시더군요. 남친은 부모 지원을 못 받을 것을 생각해서 열심히 아끼고 돈 모은 사람이니 내가 돈을 적게 모은 것을 가지고 이럴 수는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친 부모님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우리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는 돈도 내가 해오는 것인데 저에게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해주고도 욕먹는 결혼이 되니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님께 죄송해서 결혼 못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남친이 따라 나와서 계속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그날은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택시 잡아 타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부모님께 설명 다 드리고 파혼하겠다 말씀드렸고요. 저희 아빠가 많이 화가 나셨습니다. 반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오면서 유세는 떨고 싶은 정신 나간 집구석이라고 하시면서 절대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다음 날 남친이 계속 전화가 와서 퇴근하고 잠시 통화를 했어요. 본인이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하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는 끝난 얘기 가지고 더 이상 힘 빼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전화 끊고도 계속 카톡으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다음 날 남친 어머니가 문자로 꼭 할 얘기가 있으니 퇴근하면 전화 좀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퇴근하고 전화드렸더니 제 말이 다 맞다고 하시면서 남친 부모님도 말실수를 했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말실수로 얼버무리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딸이 해가는 돈에 반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오겠다는 사윗감인데 반대해도 우리 부모님이 반대할 일이지 모은 돈을 가지고 트집 잡으며 어머님 아버님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자인 내가 결혼 자금을 2배를 해가면서 철없는 여자 취급을 받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염치를 모르는 사람들과는 절대 상종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말씀드렸네요. 헤어지는 마당에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지만 저도 철없는 여자 취급받으면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모은 돈이 적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보시기에 따라서는 부모 믿고 네가 그런 것이 아니냐며 철없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친과 남친 부모님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니 결혼에 대한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모은 돈과 저희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는 돈의 가치가 다른 것도 아닌데 말이죠. 남친에게 톡으로 더 이상 연락해서 힘 빼고 싶지 않다고 했고 남친 전화와 카톡 전부 차단했습니다. 남친이 회사 앞으로 찾아올까봐 저희 아빠께서 퇴근할 때 저를 데리러 와주고 있어요. 앞으로 또 누군가를 만날 기회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더라도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남친과 결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욱해서 실수를 하는 것은 아닌가도 생각했지만 그런 것이라 해도 차라리 욱하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진 남자가 결혼 비용은 본인이 적게 해오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 저를 철없는 여자로 몰아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복잡한 심경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별로 생각도 안 나고 마음도 편해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결혼 자금의 2배를 해온다는 여자를 철없는 여자 취급하는 남친과 그 부모, 쓰니님을 기죽여서 마음대로 갑질하고 싶었나 보네요. 지옥문 앞에서 유턴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능력 있는 쓰니님에게 결혼하면 퇴사하고 여종이 되라던 예비 시부모를 뒷목 잡고 쓰러지게 만든 다음 시원하게 파혼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과 중견기업 사이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노처녀입니다. 제 직급은 과장이에요. 여자치고는 승진이 빠른 편이죠. 남녀를 떠나서 보더라도 승진이 빠른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결혼하기로 했던 남친은 대리였습니다. 나이는 제가 2살 연상이었고요.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라서 파혼을 하게 되었네요. 마음은 아프지만 지금까지 노력하며 살아온 제 인생이 아까워서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네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이 되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야근도 많이 했습니다. 뭘 바라고 그랬던 것도 아니었어요. 일이 좋았고 시간이 날 때는 친구들을 만나서 놀기도 했습니다. 30이 넘어서도 남자친구보다는 친구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남친과는 같은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성격도 활발하고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과도한 업무를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그 사람은 여유로운 표정이었고 부드러운 말투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편이거든요. 애써 기분 좋은 척을 하려고 했지만
가끔은 저도 모르게 신경질적으로 직장 동료들을 대했습니다. 한 번은 남친에게 그렇게 일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여유로운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저는 남들과는 다르거든요.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에 제 자신을 반성한 적이 있습니다. 제 자신의 단점이라 생각하는 것에 강점을 보이는 남자친구에게 큰 매력을 느끼고 있던 차에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더군요. 남친을 만나기 전에 연애를 안 해본 것은 아니었지만 머릿속에 일만 가득한 여자, 주중에는 만나기도 쉽지 않고 주말에는 쉬어야 해서 잠깐이나 만날 수 있는 여자를 어떤 남자가 좋아했을까요? 남친과 가까워지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제가 바쁘면 왜 바쁜지를 알고 있어서 만나자고 보채거나 못 만난다고 서운해할 일은 없었으니까요. 회사에는 비밀로 2년간 연애했고 2달 전에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고민하다가 결국 제가 승낙했고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회사에서는 비밀 연애였지만 남친은 저에 대해 부모님께 전부터 얘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아시고 계셨습니다. 남친 말로는 부모님이 저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고 저는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남친과 데이트 중에 남친이 어머님을 바꿔줘서 통화는 몇 번 했었고요. 어머님과 통화를 하면 편안하게 잠시 대화 나누었습니다. 저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어머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결혼하기로 하고 인사드리러 예비시댁에 방문을 했을 때는 저를 대하는 두 분의 태도에 정말 불쾌했습니다.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아내가 남편보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데 우리 아들 잘 살겠냐 하시더니 결혼하고도 직장에서처럼 우리 아들 잡는 거 아니지? 하시는데 저는 농담으로 하시는 말씀인 줄만 알았습니다.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진심이더라고요. 여자가 집안일을 해야 하는데 결혼하면 퇴직해라. 남편은 하늘이고 너는 땅이다. 여자가 남자보다 높으면 남자가 기죽는다. 아이는 엄마 손으로 키워야 하고 남편 밥도 잘 먹여야 한다 등등 머리가 띵해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옆에 계시던 아버님도 어머님 말씀에 흐뭇한 표정이었고요. 남친이 우리 누구도 퇴직 안 한다. 아이는 나도 함께 키울 거고 집안일도 함께 할 것이니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멈추었다면 좀 더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하지만 두 분은 같은 말씀 무한반복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한술 더 떠서 남친 회사 동료들 중에서는 재수 씨가 직장 상사이면 불편할 것이라며 남편 회사 생활을 위해서라도 제가 퇴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평소에 말로만 듣던 시댁이 하필이면 나에게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운도 나쁘다 생각했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결혼해서 예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려고 지금까지 진행해온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분 듣는 데서 남친에게 우리 결혼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남친도 놀랐지만 남친 부모님도 많이 놀라시더군요. 내가 남친이 버는 돈의 1.5배 이상을 버는데 퇴직, 집안일을 운운하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힌다고 말했어요. 퇴직해서 아이 키울 때 쪼들리면 부모님이 지원해줄 여력은 되시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대답이 없으시더군요. 남친은 부모님을 설득하면 되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판단할 일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안 못 배워먹은 남존여비 집안이다. 들어와서 여종으로 살 거라 하는데 설득이 가능한 일인 것 같냐고. 그냥 여기서 모두 정리해야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정신이 없던 상황이라 남친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어렴풋이 가정교육 어쩌고 했던 말만 기억이 납니다. 남친에게 이런 분들을 설득하고 결혼하면 평생 내가 아들 꼬여내 제 멋대로 데리고 사는 여자가 될 텐데 자신 없다고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분에게 말했어요. 두 분의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은 바뀌지 않을 테니 아드님 결혼은 시키지 말라고요. 어머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려 했습니다. 가방을 집을 때 손이 떨렸지만 떨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애써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이를 악물고 똑바로 걸어 나왔네요. 그 후에 남친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부모님을 확실하게 교육시킬 것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여유롭고 자신 있는 표정이더군요. 안 될 일을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오만이라고 배웠는데 남친은 상황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남친과 퇴근 후에 길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바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무엇보다 심각한 상황이고 나는 그 힘든 길을 걷다가 포기할 것을 알기에 여기서 상황을 종료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남친도 처음으로 심각한 표정이더군요. 마지막으로 남친에게 친하지 않은 직장 동료로 지내자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상견례까지 마치고 결혼 날짜 잡히면 교제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로 했기 때문에 다행히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 다행입니다. 회사와 일에 얽매여 살다가 처음으로 함께 미래를 꿈꾸던 사람과 이렇게 헤어지고 나니 마음이 무겁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남친 부모님과 같은 분들을 내 부모처럼 여기고 살기에는 지금까지 노력하며 살아온 제 인생이 아깝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도 이제 안 하려고요. 전혀 이기적이지 않은데요. 현명하게 행동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쓰니님에게 잘 어울리는 멋진 분을 곧 만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